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인데요. 2018년도 4월 14일에 봤던 18년도 3회차 A형 문제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다시 19년도에 이어서 18년도에 봤던 모든 영상을 다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이 마무리가 됐던 CS 전략론까지의 6회차 영상 이후에 7회차 CS 실무론, 자 1번부터 11번까지 1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니까요. 비행기도 날아다니네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사람들은 한 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한 번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3초 만에 상대방의 80% 이상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 판단했을 경우엔 오판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그냥 봤던 이미지가 맞는 거야. 내가 봤던 초도 효과가 맞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려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번 봤던 거를 웬만하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현상. 자, 이거 일관성의 오류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기 중에 한번 판단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네,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일관성의 오류죠. 아래 5가지 중에 다 저희가 아는 건데, 파노폴리 효과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것을 소비할 것으로 여겨지는 계층 및 집단과 동일시되는 현상을 우리가 파노폴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가의 제품을 사면 나도 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삶의 레벨, 어떤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레벨이 이만큼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효과, 심리적 효과를 파노폴리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그러면 CS 리더스에서는 목례, 보통례, 정중례를 나누는 문제겠죠. 1번,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한 후 차를 대접할 때는 최대한 공손한 마음을 담아 정중례를 하도록 합니다. 맞을까요?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차를 대접할 때는 저희가 목례를 해야겠죠. 정중례가 아니라 목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이네요, 일단은. 2번, 업무상 전화통화 중 상사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경우 목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네, 맞죠. 화장실과 같이 불편한 장소에서 상사를 만났을 경우 목례를 해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때는 보통례를 하도록 합니다. 맞죠. 실내 혹은 복도에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날 때 목례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목례의 예시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보통례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형성된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공수법 얘기합니다. 흔히 저희가 공수법 그러면 남좌 여우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거죠. 평상시죠. 유일하게 바뀌는 건 흉사시에 바뀌게 됩니다. 제사는 빼놓고요. 1번,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는 다르다. 남좌 여우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4번, 흉사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는다. 평상시가 남좌 여우, 흉사시의 남, 우, 여, 좌로 바뀌겠죠. 그럼 4번이 잘못된 설명이겠죠. 그렇죠.
손위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5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위치는 다르다. 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4번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여성의 올바른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향수는 가급적 은은한 향을 선택하고 너무 많은 양을 뿌리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이거는. 2번. 옷차림은 단정하게 하되 크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포인트를 주어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비즈니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가 다 해당하는 말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3번 스타킹은 파손을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4번 너무 화려한 색의 모발 염색은 피하도록 합니다. 맞죠? 5번 밝고 건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2번이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 뭡니까? 자, 이건 실물은 2장으로 넘어가네요. 보기.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트집을 잡을 경우, 자, 고객이 트집을 잡는답니다. 트집을 잡은 내용이 장점이라고 설득하여 트집을 잡은 걸 장점이라고 설득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고객이 제품에 대해 트집을 잡을 때 트집을 잡은 트집을 잡은 내용이 장점입니다. 제품에 라고 설득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이랍니다. 고객이 뭔가를 던졌는데 고스란히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화법, 저희가 흔히 이거 부메랑 화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고객이 트집을 잡았더니 그 트집이 장점이라고 설득해서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화법, 저희가 부메랑 화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고객 유형은, 자, 불평고객은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장에 얘기합니까? 또는 제3자에게 얘기합니까? 자, 이 2가지 기준을 갖고 저희가 4가지 유형을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좀 볼까요? 제3자에게 불평을 하지는 않지만, 자, 제3자 구전 안 한답니다. 불평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밑에 거, 두 번째 거, 기업에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두 번째 거 갖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네, 기업에게 한 번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줬는데 그걸 갖고 기업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와서는 더 이상 말해봤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장에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제3자 구전도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네, 수동적 불평자. 4번에 있죠.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매장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매장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3자에게 구전은 안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뭘까요? 네, 첫 번째에 있는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 표현 불평자가 될 거예요. 자, 2단계, 다음 단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는데 기업에게 2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갔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3자 구전을 안 한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굽니까? 네, 화내는 불평자. 그래서 화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라고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 제3자 구전을 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누굽니까? 네, 행동으로 불평하는 사람, 행동 불평자. 라는 관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키워드를 갖고 기억하시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 교재에 없는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저희가 흔히 서비스 7거 지악 알브레이트가 얘기했다라고 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설마 외국 사람인데 서비스 7거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비슷한 거 갖고 저희가 이제 붙인 이름이죠.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와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 내 소관, 내 책임이 아니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서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직원에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소속감이 없는 직원에게 나타나는 태도랍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요.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래 5가지 보기 중에 뭐에 가장 합당할까요? 저는 여기랑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자, 무관심입니다. 이거 무관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1번 거만이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만 거만이라는 걸 좀 잠깐 보게 되면 이 거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을 무시하고 어수룩하게 보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거만이겠죠. 발뺌, 이건 뭘까요? 네, 자기의 업무 영역 또는 책임 한계만을 말하며 처리를 타 부서에 넘기는 태도. 이거 우리가 발뺌이 아니죠. 발뺌이죠. 이거 못하네요. 경직화. 자, 마음을 담지 않은 채 인사, 응답, 답변하거나 기계적, 반복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기계적, 반복적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규정 제1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네, 고객에게 우리 회사 규정만을 내세워서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규정 제1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서비스 7거 제약은 저희가 학습하는 교재에 없으시더라도 꼭 한번 참고로 해서 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쉽지 않았던 문제죠. 공공부문에서 발생되는 고객 문제 행동에 관한 용어 중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보기를 좀 볼까요? 고질민원에서 고질이란 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표현은 개별 행정기관의 민원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 다산 콜센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위법한 상태는 아니나 자기 주장 반복, 장시간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무엇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윗부분에서 고질민원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 다산 콜센터에서는 자기 주장 반복, 그다음에 장시간 통화를 요구하는 행동들을 이거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딱 떠오르는 건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다산 콜센터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용어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였고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죠. 자, 이거 같은 경우를 다산 콜센터에서는 강성민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민원.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이런 사례를 가지고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다산 콜센터에서 위법한 상태는 아니나 자기주장 반복, 장시간 통화를 요구하는 경우를 강성민원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객 불만 처리 유형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불만 처리 유형은 4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허위 정보를, 불만 처리 유형 같은 경우는요, 뭐랄까요. 제가 4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하는 교재로서 보면, 표시가 안 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쉬웠던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첫 번째.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정품 여부나 인증 마크를 위조하지 않는다. 자, 2가지 다 보게 되면 흔히 저희가 쓰는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한다든가 있는 그대로 저희 거를 광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는 5가지 중에 있는 그대로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딱 하나 보이시죠? 윤리적인 운영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 저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만 위에 보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도 1번 윤리적인 운영 노력입니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 중 I can 전략 모형을 구성하는 절차적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건 뭡니까? 정말 어려웠던 문제 유형입니다. 실제로 주요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에는요, 한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그로우 모델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우에다가 R을 하나 더 넣어서 GRROW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앵커도 있고요. 그래서 I can 전략 모형이라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보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거는 자기의식화입니다. 자기의식화라는 내용은 실제로 I can 모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기억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고요.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다 공지되는 자료에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보시게 되면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코칭 대화 프로세스 모형까지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문제 푸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실무론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한 7문제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의 유형이었는데 뒷부분에 8, 9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7번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미리 시험 준비하시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론도 상당히 마음만 먹으면 뭐랄까요, 난이도 조절을 상당히 높게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회차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번에는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